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8번째. 하이넨 아주머니가 나를 찾아오셨다. 아주머니와 나는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발표문을 미리 써놓고 그대로 암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아주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다. 만약 암송을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감동을 줄 수 없을 거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계획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아주머니가 내게 질문을 하면 내가 대답을 하는 방식 말이다. 아주머니와 나는 몇 번이나 연습했다. 행사가 열리는 토요일이 점점 다가오자 나는 다시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차라리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행사가 취소되기를 기도했다. 드디어 토요일 아침, 간밤에 잠을 설쳤는데도 아침 일찍 일어났다.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서서히 공포와 긴장감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배도 고프지 않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싶지도 않았다. 왜 발표를 한다고 했을까? 내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았다.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또 불안하고 불안하다가 또 괜찮아지기도 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다. 그때 머니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지금은 너도 날 도울 수 없어. 난 지금 굉장히 떨리고 불안해.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이제 곧 수백 명 앞에서 말을 해야 하는 거야. 난 한숨을 쉬었다. 그때 머니가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떨어뜨렸다. 바로 내 성공일기였다. 머니, 지금은 성공일기도 통하지 않아. 지금은 어느 것에도 집중할 수가 없다고. 나는 머리를 세게 흔들며 말했다. 머니는 다시 성공일기를 입에 물고 뭔가를 요구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초조함이 다시 밀려온 나는 머니를 약간 밀어냈다. 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빨리 다가와 공책을 다시 내 무릎에 떨어뜨렸다. 내가 공책을 내려놓으려고 하자 몇 번이나 치저댔다. 나는 머니의 행동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 웃고 나자 기분이 좀 좋아졌다. 그래서 성공일기를 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일어났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도 성공일기를 읽어보고 나서 처음으로 발표를 하겠다는 용기가 생겼었지. 이윽고 나는 성공일기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내가 벌었던 돈, 내가 얻게 된 일, 트룸프 할머니 집에서의 모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던 일, 내가 돈을 다루던 방법, 부모님의 재정 문제를 도왔던 일. 나는 점점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공일기에 몰두했고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발표의 생각에서 멀어질 수 있었다. 한참 동안 성공일기를 읽고 나니 정말 기분이 훨씬 더 좋아졌다. 어느새 집에서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나는 옷을 입고 차고에 있는 자전거를 꺼내러 갔다. 그때 엄마 아빠가 부엌에서 나오셨다. 나와 함께 가시려는 것 같았다. 또다시 가슴이 두근거렸다. 부모님이 내 발표를 들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머니와 함께 차에 탔다. 가는 거리는 길지 않았다. 나는 머니 옆에 꼭 붙어 있었다. 벌써부터 학교 입구에서 기다리는 하이넨 아주머니가 부모님께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내 손을 잡으셨다. 아주머니는 나를 대강당으로 데리고 갔다.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아주머니와 나는 맨 앞에 앉았다. 아직 내 순서가 아니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갑자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 소리나는 곳으로 몸을 돌렸더니 우리 자리 뒤편에 내가 아주 존경하는 얼굴이 보였다. 휠체어에 앉은 골트슈테른 아저씨와 친절한 운전기사 아주머니였다. 아저씨께 인사를 했다. 기라야,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구나. 나도 내가 발표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단다. 내 부모님이 알려주셨어.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참 뒤에야 비로소 골트슈테른 아저씨 뒤에 마르셀, 모니카, 트룸프 할머니, 하넨캄프 할아버지 부부가 함께 앉아 있음을 알았다. 난 모두에게 인사를 했다. 아직도 무척 초조했지만 친구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심이 되었다.
내 마음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울렁울렁하고 가슴도 두근거렸지만 난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인은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우리 차례가 된 것이다. 나도 일어서서 머니에게 따라오라는 눈짓을 했다. 개와 함께 무대에 선다는 것이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내게는 머니가 꼭 필요했다. 머니와 나는 마이크 앞에 섰고 하인은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선생님,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소녀가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웬만한 어른보다 돈을 더 잘 다루는 한 꼬마 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꼬마 손님은 매달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을 나누는 아주 탁월한 방법을 알고 있더군요. 특별한 천재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지금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용돈을 관리하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지극히 평범한 소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소녀는 몇 가지 조언을 듣고 난 다음 스스로의 힘으로 많은 돈을 모으게 되었죠. 소녀는 두 가지 큰 소원이 있었어요. 바로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것과 컴퓨터를 사는 것이죠. 이제 소녀는 자신이 번 돈으로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꼬마 숙녀의 이름은 키라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자신이 어떻게 돈을 벌었나 또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넨 아주머니는 나에게 다가오셨다. 우리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한다, 키라야. 몇 가지 질문에 답해주면 기쁘겠구나.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할까? 내가 번 돈을 어떤 원칙으로 나누어 관리하니? 나는 내가 돈을 어떻게 나누어 쓰는지 설명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주머니는 어린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성공일기, 그 밖에 여러 가지 질문을 계속하셨다. 나는 대답을 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고개를 끄덕이는 골트슈테른 아저씨와 계속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는 마르셀을 보았다. 마르셀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제 하나도 초조하지 않았다. 마침내 내 이야기가 끝났다. 아주머니가 소원을 이루게 된 걸 축하하며 이야기를 들려주어 고맙다는 말을 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머니는 박수 소리에 놀라 사람들을 향해 힘껏 짖었다. 나는 부끄러워 빨리 무대에서 내려오고 싶었다. 그러나 아주머니가 나를 막았다. 결국 나는 아주 오랜 시간 박수를 받으며 서 있어야 했다. 정말 특별한 느낌이었다. 내가 친구들 곁에 오자 칭찬이 쏟아졌다. 엄마는 자랑스러워하며 내 팔을 잡으셨고 아빠는 내 머리를 쉴 새 없이 쓰다듬으셨다. 축하와 칭찬의 소리가 잠잠해지자 골뚜시테른 아저씨가 말씀하셨다. 기라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나는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긴장을 해서 말하려던 것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아니야, 넌 말하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어. 사람들이 내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더구나. 정말이야. 난 정말 내가 자랑스럽다. 우리가 널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무엇보다 내가 어려운 일을 해냈기 때문이란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아저씨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다. 내가 두려움을 떨치고 해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다. 나는 아저씨와 서둘러 인사를 나누고는 부모님께 걸어서 집에 가겠다고 말씀드렸다. 한시라도 빨리 머니와 둘이 있고 싶었기 때문이다. 머니와 나는 아무 말 없이 행복한 표정으로 거리를 걸어 다녔다. 나는 머니에게 커다란 사료용 과자 한 봉지를 사주었다. 그리고 우리의 은신처로 갔다. 은신처에 도착하여 바닥에 앉자 긴장이 풀리고 눈물이 났다. 슬픈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나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너무 행복해 머니를 바라본 순간 머니와 나의 관계가 곧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트룸프 할머니 댁에 다시 모였다. 할머니는 이미 우리가 앉을 자리와 촛불 등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 모두 자리에 앉자 할머니가 엄숙하게 회의를 시작하셨다. 존경하는 돈 마술사 여러분, 오늘은 정말 위대한 날이에요.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투자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1,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란다. 그러니 현명하게 행동해야 해. 내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모두가 내 제안에 동의해야만 투자를 하게 될 거야. 전 모든 것에 동의해요. 모니카가 재빨리 말했다. 자, 여기를 보렴. 우선 너희들이 좋아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여기 있는 이 회사들의 주식을 사요. 우리들의 돈을 합치면 충분히 사잖아요. 마르셀의 말이었다. 내가 너희에게 더 간단한 방법을 알려준다고 지난번에 약속했었지. 그래, 그 이야기를 잠깐 잊고 있었구나. 그 방법은 바로 펀드라는 거야. 펑드라고요? 모니카가 물었다. 아니, 펑드가 아니고 펀드. 너희를 위해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종이에 적어 놓았단다. 키라가 한번 읽어보겠니? 펀드란 거대한 냄비와 같다. 그 속에는 자신이 직접 주식을 사기에는 시간이나 지식 또는 취미가 없는 많은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돈은 펀드 매니저에 의해 주식에 투자된다. 펀드 매니저의 투자 활동은 국가에 의해서 감시를 받으며 펀드 매니저들은 예를 들면 적어도 20가지 이상의 다른 주식을 사야 하는 등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만 한다. 내가 소리내어 읽었다. 왜 그렇죠? 마르셀이 물었다. 어떤 회사든 한 번은 상황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지. 내가 50만 원을 가지고 2만 5천 원짜리 주식을 20주 샀다고 해보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 주식이 40% 하락해 손해를 보았다면 넌 그 주식을 2만 5천 원이 아니라 1만 5천 원에 다시 팔아야 하는데 만일 그렇게 판다면 남는 돈은 30만 원 뿐이야. 그렇게는 팔 수 없죠. 마르셀이 말했다. 그래.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적어도 20가지 이상의 주식을 사는 거란다. 다시 우리가 50만 원을 가졌다고 해보자. 그것으로 이제는 20가지의 다른 주식들을 사는 거야. 그러면 한 종류의 주식이 40% 하락한다고 해도 다른 주식이 원래 상태로 남아있다면 우리 돈은 여전히 49만 원이지. 마르셀이 재빨리 계산했다. 그렇다면 우린 50만 원에서 겨우 2% 손해를 본 것이군요. 바로 그거야. 계산이 정확하구나. 할머니가 마르셀을 칭찬하셨다. 실제 상황에서는 몇몇 주가는 떨어지고 몇몇은 오르고 또 몇몇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상태로 머무른단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오르는 주식이 더 많아. 만약 모든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나는 걱정이 되었다. 그럴 때 주식을 팔면 안 돼. 우리가 지난번에 주식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생각나니? 만약 내가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주식을 팔면 손해를 보는 거지. 마르셀은 혼자서 크게 웃었다. 그러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을 펀드에 넣어 두어야겠군요. 맞죠? 정답이다. 할머니가 기뻐하셨다. 우리의 돈을 5년에서 10년 정도는 그대로 두기로 하고 펀드에 투자하는 계획을 세우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펀드가 별로 위험하지 않단다. 물론이죠. 펀드 안에 있는 주식은 대부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많은 이윤을 가져다 주니까요. 마르셀이 덧붙였다. 그때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모니카가 한마디 했다. 만약 펀드 매니저가 우리 돈을 가지고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하죠?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가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거든. 돈은 예금 통장으로 바로 송금되어 거기에 관리된단다. 100% 안전하지. 우리는 모두 할머니의 설명에 만족했다. 나는 계속 읽어 나갔다. 펀드는 투자 요구를 모두 충족시킨다. 펀드는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 5년에서 10년 동안 돈을 맡겨 놓으면 확실히 좋은 이윤을 가져다. 좋은 이유는 대체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마르셀이 내가 읽는데 끼어들며 물었다. 평균적으로 12%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이 점은 염려 안 해도 된다. 아주 오랫동안 이 정도로 높은 이윤을 내고 있는 성공적인 펀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12%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6%의 딱 2배지. 모니카가 묻자 마르셀은 마치 선생님처럼 모니카를 가르쳤다. 할머니가 다시 설명해 주셨다. 이 경우 꼭 그렇지만은 않단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훨씬 더 많지. 돈이 12%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보자. 우리의 1,000만 원은 20년 뒤에 거의 10배 정도 증가할 거야. 그러니까 약 1억 원이 되겠지. 와우! 마르셀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그건 정말 통통하게 살이 찐 거위겠네요. 내가 기뻐하며 말했다. 언제부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는 내 판단의 근거가 되어 있었다. 그것 말고도 우리들이 각자 매달 5만 원씩 저금을 하기로 했잖니. 우리 4명분을 합하면 매달 20만 원이 되는구나. 그것의 12%를 또 받게 되면 20년 뒤에 모두 3억 원 정도가 되지. 우리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정말이지?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돈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역시 마르셀이었다. 그렇게 되면 우린 백만장자가 되겠군요. 그럼 우리 이름을 백만장자 돈 마술사라고 불러야겠어요. 모니카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너희들 각자가 그 정도의 돈을 가지게 되면 작은 집을 한 채 마련할 수 있을 게다. 게다가 그때도 너희는 아직 젊잖니. 우리가 너무 기뻐 흥분하자 할머니는 행복해 하셨다. 그때가 되면 돈을 10년 더 그대로 투자할지에 대해 한 번 더 결정해야 할 거야. 다시 투자한다면 그 돈은 다시 3배로 불어나겠지.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너무 많은 돈이었다. 물론 그 돈은 우리의 공동재산이었다. 우리 각자의 몫은 20년 뒤에는 약 7천만 원이고 30년 뒤에는 약 2억 원이 된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났다. 우리 클럽의 이름을 너무 잘 정한 것 같았다. 우린 정말로 돈 마술사들이었다. 모두가 나를 쳐다보았다. 이런 너무 기쁜 나머지 계속 읽는 걸 깜빡했다. 얼굴이 빨개졌다. 서둘러 읽기 시작했다. 또한 펀드는 매우 쉽다. 보통 통장의 계좌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쉽다. 통장 계좌를 만드는 법, 그건 이미 해보았다. 정말 쉬운 일이었다. 트룸프 할머니가 우리를 차례차례 쳐다보셨다. 어떠냐? 우리들의 돈을 이런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모니카는 곧 찬성했다. 놀랍게도 모니카는 펀드의 장점을 빠르게 이해했다. 펀드에 투자하면 돈은 안전하고 20년 뒤엔 백만장자로 만들어주고 게다가 보통 은행 계좌처럼 처리하기도 쉽고 물론 나도 찬성했다. 그러나 마르셀은 아직 머뭇거렸다. 투자 형식은 우리에게 딱 맞는 것 같은데 어떤 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알아내죠? 주식이 수없이 많은 것처럼 펀드도 그 종류가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내 말이 맞아. 수천 가지의 펀드가 있지. 할머니가 마르셀의 말에 동의하셨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단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펀드를 고를 수 있나 몇 가지 정리해 보았지. 할머니가 나를 쳐다보셨다. 나는 얼른 다음 장을 펴서 크게 소리내어 읽었다. 좋은 펀드를 찾는 방법 1. 펀드는 적어도 10년 정도 된 것이어야 한다. 그 시간 동안 이윤을 많이 남긴 펀드라면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국제적이고 규모가 큰 주식 펀드면 좋다. 그런 펀드는 전 세계 주식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미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으므로 매우 안전하다. 3. 경쟁 목록에 있는 펀드를 비교해 본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실적이 좋은 펀드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잠시 조용히 앉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마르셀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뭔가 집중해서 생각할 때 생기는 버릇이었다. 어디서 그런 목록을 구할 수 있죠? 또 국제적이고 규모가 큰 펀드가 어느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린 벌써 알고 있어. 모니카가 비밀스럽게 이야기했다. 다음 장을 펼쳐보면 돼. 모니카는 벌써 훑어본 모양이었다. 할머니가 서류철에 펀드 목록을 이미 끼워 놓으신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읽어보았다. 좋은 펀드를 찾는 방법은 무척 간단했다. 다른 것보다 훨씬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는 펀드들이 몇 개 보였다. 여기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주가 변동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주가의 변화를 말하는 거란다. 주가가 많이 변할수록 이 줄의 숫자가 커지는 거야. 그 숫자를 보고 투자자들은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하는지 알 수 있지. 변화가 심할수록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처럼 감정 변화도 심해지니까. 주가는 어느 날 갑자기 폭등하다가 며칠 후 상황에 따라 갑자기 폭락하기도 하거든. 그럼 주가 변동성이 낮을수록 위험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 주가 변동성이 낮으면 어떤 경우든 안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 그냥 간단하게 주가 변화라고 부르지 왜 그렇게 어려운 이름을 붙였어요? 모니카가 투덜댔다. 우리도 모니카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할머니가 웃으셨다.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네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고 싶은가 봐.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까울 뿐이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법이거든. 우리는 목록을 읽으면서 각 펀드마다 남긴 이윤이 얼마이고 어떤 식으로 꾸준하고 일정하게 성장해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지는 않았다. 이 중에서 어떤 펀드가 안전하고 규모가 큰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다음 장을 넘겨보면 또 모니카였다. 야우! 모니카의 말을 막으며 재빨리 다음 장을 펼쳤다.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 20여 개의 펀드가 적힌 목록을 준비해 놓으셨다. 거기에는 지난 10년에서 최근 3년 동안 이윤을 가장 많이 남긴 큰 펀드들이 적혀 있었다. 각 펀드들이 어떤 주식을 샀는지도 다 기록되어 있었다. 헤헤헤, 마르셀의 웃음소리였다. 여기 어린이를 위한 펀드가 있어. 너희들도 한번 봐. 이 펀드가 어떤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지를 말이야. 코카콜라, 맥도날드, 디즈니. 헉, 세상에 규모도 엄청 크다. 모니카가 기뻐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윤도 엄청 많이 남겼고 나도 한마디 했다. 정확히 연간 15.42%야. 우리는 모두 이 펀드가 제일 좋겠다고 외쳤다. 트럼프 할머니도 만족한 듯 웃으셨다. 나도 바로 이 펀드라고 생각했단다. 우리가 같은 결론에 이르다니 정말 좋구나. 할머니는 시험하듯이 우리를 바라보셨다. 우리가 앞으로 15%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우리는 고개만 갸우뚱했다. 할머니가 설명을 시작하셨다. 아주 간단한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복잡한 표가 없어도 된단다. 바로 72 공식이라는 거야. 72를 너희가 투자한 돈의 이윤 퍼센트로 나누면 몇 년 뒤에 그 돈이 2배가 되는지 알 수 있지. 아하, 모니카가 먼저 알아들었다. 72를 12로 나누면 얼마지? 할머니가 물으셨다. 6이죠. 마르셀이 번개같이 계산을 했다. 맞았어. 그러니까 12%의 이자를 받을 때 너희의 돈이 2배가 되려면 6년이 걸린다는 말이란다. 마르셀이 또 생각에 잠겼다. 만약 이자가 15%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면 72를 15로 나누라는 거죠. 그러니까 4.8년이군요. 반올림해서 5년이라고 하자. 15% 이자라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면 5년이 지나서 2배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만약 우리가 15%의 이윤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의 1,000만 원은 5년 뒤 2,000만 원으로 불어나지. 그 1,000만 원이 10년 뒤 4,000만 원이 될 것이고 15년 뒤에는 8,000만 원, 20년 뒤에는 1억 6천만 원이 된다는 거야. 12%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데요. 나는 계산할수록 흐뭇해졌다. 우리는 그저 돈을 펀드에 맡겨두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모니카는 완전히 감동에 빠져버렸나 보다. 투자 내용을 결정하고 나니 나머지는 쉬웠다. 서류를 작성한 다음 4명이 함께 서명을 했다. 그리고 자료에 있는 대로 주소를 적어서 우편물로 보냈다. 그 펀드 회사는 며칠 뒤 우리의 계좌를 만들었다며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 우리는 그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했다. 매달 모으게 될 20만 원도 이 펀드에 입금하면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펀드를 하나 더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다. 그렇게 하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일기에 써야 할 일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났다.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해낸 발표에 나를 자랑스러워하며 칭찬했던 말들, 계속 늘어나는 수입, 돈 마술사들과 함께한 나의 첫 투자 등 이제는 더 이상 쓸 내용을 찾으려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다. 성공일기를 쓰면 쓸수록 성공하는 일도 더 많아졌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자랄수록 자신감도 부쩍 커져서일까? 머니와 이야기를 해본 지 너무 오래되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립지는 않았다. 머니와 놀고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냥 내 가까이에 머니가 있는 것이 좋았다. 숙제를 하고 있으면 머니는 내 옆에 앉아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다. 그러다가 잠든 머니의 모습을 보면 난 무척 편안해졌다.